안녕하세요. 밤사이 소복히 내린 눈을 보니 겨울은 겨울인가 싶고 연말이 온 것도 새삼 느껴지네요. 내린 눈 때문에 차들이 설설 기면서 다니는 모습에 산속에서 지내고 있는 딸 걱정이 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산에 있는 절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산속은 도시보다 더 추울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식 걱정은 저 세상 갈 때까지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딸에게 일어난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라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남들은 평생 살아도 안 겪을 일을 우리 딸은 몇 번이나 겪었어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산에서 살고 있고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나쁜 인간들, 그 나쁜 인간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길 찾았어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버지가 맺어주신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중매로 만나 몇 번 왕래를 하고는 바로 약혼식을 올리고 결혼을 하게 됐죠. 평소 부모님들끼리 왕래가 잦았던 사이라 제가 어릴 때부터 결혼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성인이 된 저는 군말 없이 아버지 뜻대로 정해주신 사람을 평생 배우자로 받아들였어요. 시댁은 운송 사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꽤 수입이 되는 곳이라 먹고 사는 일은 걱정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대신 시집살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노할머님까지 모시고 사는 종갓집이었고 7남매 중에 장손에서 시집을 온 저는 집안의 종부로서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1년에 제사만 해도 12번이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부모님과 노할머님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야 했죠. 저희 집에서 막내딸로 태어나 집안일은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저에게 결혼과 동시에 주어진 책임은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군말 않고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해냈습니다. 시어머님께 핀잔을 들어도 남편이 저를 챙겨주지 않아도 속상하다고 속내를 털어낼 곳이 하나도 없었지만 꾹꾹 참아냈죠.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자식은 셋을 낳았어요. 첫째는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는 딸을 낳았는데 둘째는 자라다가 그만 병이 나서 죽어버렸죠. 아이가 3살일 때 고열이 났는데 병원에 데려가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열이 난 지 일주일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둘째 아들은 아직도 제 가슴에 사무친 채로 남아 있어요. 죽은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그때 느낌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잠이 든 것 마냥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아이를 몇 번이나 부르며 흔들어 깨웠던 기억이 아직도 꿈에서 나오고 그래요. 지용아, 우리 지용이 어서 눈 떠봐. 응? 지용아, 엄마가 부르잖아. 지용아. 여보, 그만해. 지용이 죽었어. 뭐라고요? 누가 죽어? 누가 죽어? 당신이 그러고도 애비야? 자식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 어떻게 그래? 아이, 그럼 어쩌라고? 의사가 죽었다잖아. 아니야, 아니야. 마치 남의 자식 얘기하듯이 무심하게 말하는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남편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을 죽었다고 말하는 남편이 너무나 미웠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때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고요. 차마 남은 자식들 걱정에 이혼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한동안 남편을 꼴도 보기 싫어서 각방도 쓰고 그랬어요. 둘째를 떠나보내고 남은 첫째와 셋째에게 더 헌신적으로 엄마 노릇을 했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 동안 나라는 존재는 없이 가족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았어요. 지인들은 그런 저를 보며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자식이 크고 나면 키워준 것도 모르고 지 잘난 줄만 안다며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뭐 바라면서 자식 키우나요? 내 새끼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쏟으며 키운 덕분인지 남은 두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그래서 첫째는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해외 회사에 취업을 했고, 딸은 지역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취업을 했어요. 뭘 해라 한 적도 없는데 둘 다 알아서 지 몫을 해주니 얼마나 고맙던지 또 뿌듯하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첫째는 미국으로 나가서 자주 보지 못해 항상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면 집밥 해먹인다고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맨날 빵이나 햄버거, 고기 종류만 먹으니 애가 갈수록 살이 쪄서 걱정도 됐고요. 운동도 하고 그래. 뱃살이 이게 뭐니? 일이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핑계야. 마음만 있어봐. 시간이 왜 없니? 네 아버지도 고혈압 있는데 너는 일찍이부터 관리해. 알아서 할게요. 근데 엄마 된장찌개는 언제 먹어도 최고인 것 같아요. 나 미국 들어갈 때 진짜 가져가고 싶다니까. 만드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가서 해 먹어. 요즘은 남자들이 요리도 하고 그래야 인기 있다더라. 요리하는 건 수연이나 좀 알려주세요. 걔 결혼식 날 잡았다면서요? 그래, 지난주에 상견례 했다. 대학 때부터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결국 둘이 결혼하는가 보다. 그러게요. 나보다 먼저 가네. 너도 분발해. 언제까지 혼자 살려고? 알았어요, 알았어. 엄마 집밥은 너무 좋은데 엄마 잔소리는 무서워. 엄살은? 아들은 일에 치여서 연애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딸은 대학 때부터 사귄 남자가 있어서 그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사귄 사람인데 헤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도 계속 만나더니 남자가 의사가 되고 몇 년 뒤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사회될 사람 직업이 의사였고 오랫동안 둘이 만나는 걸 봐왔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상견례 때 그 집 엄마가 좀 저랑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결혼을 반대할 정도로 심한 것도 아니었기에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죠. 막내딸이었지만 집안의 첫 결혼식이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비 사위가 꽤나 비싼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장만해와서 혼수나 예단 준비에 신경을 썼고요. 딸이 시집 가면 그 집 사람으로 살 텐데 혹시나 시작도 전부터 밉보일까봐 얼마나 신경이 쓰이던지. 오죽하면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하나하나 맘 써서 준비해 시집을 보냈죠. 결혼식 전날 저랑 같이 잤는데 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긴. 너는 손 많이 안 갔어? 알아서 공부하고 대학 들어갈 때도 애 안 먹이고 네 오빠에 비하면 너는 거저 큰 거나 다름없어. 거저 크긴. 엄마가 내 뒷바라지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다 아는데. 시집 가서 잘 살게요. 엄마 아빠 걱정 안 되시게. 그래, 그래야지. 가서 네 남편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그렇게 살아. 응, 엄마. 언제 이만큼 컸나 싶어 새삼 눈물이 났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이제 남의 집 사람이 돼서 살아갈 텐데 부디 소갈이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빌었죠. 세상이 바뀌어서 제가 한 시집살이는 안 할 테지만 고부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시어머니 될 사람과 부디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빌며 그날 딸을 꼭 끌어안고 잠을 잤어요. 자꾸만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아가면서요. 결혼식을 올리고 딸은 새 신혼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쁜 딸을 위해 반찬도 수시로 갖다주고 새 김치를 좋아하는 사위를 위해 수시로 김치를 담고 갖다줬어요. 집에서 밥 먹는 게 하루 한 끼밖에 안 된다며 힘들게 그러지 말라고 딸이 얘기했지만 엄마 마음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싶어서 꾸준히 가져다 줬고 계절이 바뀌면 한약도 지어서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며
사위와도 많이 가까워지고 딸도 결혼 생활에 적응을 해서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집에 울면서 왔어요. 아무리 속상해도 우는 법이 잘 없는 딸인데 그날따라 말은 하지 않고 눈물만 펑펑 쏟아내는 겁니다. 수연아, 왜 그래? 왜 우는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나 어떡해? 나 어쩌면 좋아? 무슨 일이길래 말을 해야 엄마가 알지. 그만 울고 말해봐. 엄마, 그이한테 여자가 있대. 뭐? 최서방한테 여자가 있다고? 여자도 있고 애도 있대, 엄마. 뭐? 그게 사실이야? 우리 집에 찾아왔어, 그 여자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제 결혼해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언제 밖에서 애를 만들었다는 건지 도통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여자가 신혼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와서 뭐라고 했니? 진짜 최서방 자식이 맞대? 맞아. 생긴 게 판박인데 그 이 자식 맞아. 나랑 사귈 때 이 자식이 양다리 걸쳤대. 그리고 나랑 결혼할 때는 이미 애가 있었고 그러면서 나 속이고 결혼까지 했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대체 이게 무슨?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내 딸에게 일어난 거죠. 이 일로 저희 집은 발칵 뒤집혔고 사돈집에서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수습을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자기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사과를 했는데 사위한테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죠. 결혼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생겼을 때 우리 아이와 헤어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인간 면상이라도 보고 따져먹고 싶었는데 모든 일이 들통나자 무서웠는지 꽁꽁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겨우겨우 찾아내서 만났더니 질질 짜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우리가 뭐 어쩌겠어요. 맘 같아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쥐어 패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혼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제 딸은 이혼녀가 됐어요. 고작 2년 결혼 생활하고 말이죠. 직장이고 친구들이고 다 결혼한 거 아는데 이혼을 했으니 딸은 심적으로 충격이 심해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 어렵게 들어간 직장도 결국 그만두고 밖에 나가지도 않으니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졌죠. 그렇게 1년을 집에만 지내며 힘들어 하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편으론 안심이 되고 한편으론 밖에서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엄마, 친구들 만나고 올게. 너 친구들 만나도 되겠어? 맘 상하는 얘기 듣고 하면 기분 안 좋잖아. 괜찮아. 1년 힘들어 했잖아. 그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인간이 작정하고 나 속인 건데. 그래도 혹시나. 집안에 숨을 사람은 내가 아니고 그 자식이지. 나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나 걱정 그만해요. 알았다. 조심히 다녀와. 네, 엄마. 딸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하자 저도 마음이 좀 안심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똑소리 나게 행동한 딸이지만 우리가 겪은 일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혹여나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 할까봐 우리 부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힘든 마음을 이겨내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딸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이제는 나쁜 일이 없겠지. 액땜했다 생각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며 지냈죠. 직장을 그만둔 딸은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식당을 오픈하겠다고 했어요. 태국식 음식점인데
친구가 하는 가게를 체인점으로 받아서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식당에서 알바 한 번 한 적 없는 딸인데 음식점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걱정이 됐어요. 네가 무슨 식당을 한다고 그래? 너 알바 한 번 한 적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친구 식당에서 일해보려고. 내가 안 해봐서 그렇지. 한 번 하면 또 제대로 하잖아. 그 힘든 걸 네가 왜 해? 다시 아나운서로 취직하면 안 되니? 나 나이 많아서 안 뽑아줘. 몇 년 하다가 밀려나서 또 그만둬야 할 텐데 그냥 내일 하는 게 맞아. 아휴, 네가 그 힘든 거 어떻게 하려고? 딸애는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지만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지 속옷 한 장 빨아본 적도 없고 설거지도 한 적이 없는 애가 식당 일을 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 게 당연했죠. 알아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니 지켜볼 뿐이었어요. 딸은 6개월 동안 제대로 쉬지도 않고 출근을 하며 일을 배웠어요. 홀 업무부터 주방 업무까지 싹 다 배워나가니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나 돼야 집에 들어왔고요. 온몸에는 음식 냄새가 잔뜩 배어선 화장기 없는 얼굴로 피곤에 쩔어서 그렇게 살더니 드디어 자신의 식당을 오픈했죠. 체인점이라 본점에서 거의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었지만 이제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해내야 하는 게 일이었죠. 걱정만 되는 저의 염려와 달리 딸은 제법 전문가처럼 식당 운영을 했어요. 당연히 쉬는 날도 없이 했고 식당 개업하는데 모자란 돈을 제가 빌려줬는데 원금에 맞는 이자까지 챙겨주면서 야무지게 일을 해나가더군요. 처음엔 당연히 손님이 없어서 몇 달 적자를 봤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하더니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딸의 식당은 예약을 안 하면 바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매장이 됐습니다. 바빠서 그런지 지난 상처로 힘들어하는 모습 한 번 없이 일에 푹 빠져 살더군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딸의 식당은 제법 유명한 음식점이 됐어요. 식당이 자리를 잡고부터는 친구와 동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체인점을 오픈하고 다니더라고요. 전국을 바쁘게 다니면서 사업 확장을 해나가는데 우리 딸에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대견했고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딸은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이혼 후 절대로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딸이라 연애도 안 하고 지냈고요. 물론 제 주변에 다리를 놓겠다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지만 딸은 한눈 팔지 않았고 저도 권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이 큰애는 미국에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둘이나 낳아 잘 살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딸에게 남자 없냐고 물었지만 딸은 관심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너 그러다가 꼬부랑 할머니 돼서 혼자 살 거야? 세상에 좋은 남자 많아. 한 번 사기당했다고 또 사기당하란 법도 없고 이제는 너도 이겨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눈에 차는 남자가 없을 뿐이야.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봤을 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남 일에 신경 끄고 오빠 가정이나 잘 꾸리고 살아. 한눈 팔지 말고. 야, 한눈 팔다니. 너는 네 오래비 그렇게밖에 안 보냐? 오빠도 남자잖아. 아니야? 저기 한마디를 안 지지. 아휴. 오랜만에 만난 남매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마냥 보기 좋았지만 저도 아들이 하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여자들 대우가 좋아졌다고 해도 여긴 한국 사회고 언젠가 나도 애들 아빠도 저 세상 갈 텐데 든든하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힘든 일을 겪은 애한테 억지로 갖다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저의 고민은 깊어만 갔죠.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 딸이 데이트를 간다는 소리를 했어요. 웬일로 이렇게 멋을 내? 누구 만나는데? 우리 식당 건물 4층에 있는 변호사랑 밥 먹기로 했어.
얼마 전에 손님이랑 실랭이가 있어서 자문 구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 덕분에 잘 해결돼서 내가 밥 한 끼 사려고. 남자 맞지? 결혼은 했어? 남자지. 글쎄, 미혼인가? 잘 모르겠네. 변호사면 직업 좋네. 으이그,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밥 사는 거라니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원피스 입고 나가라. 응? 알아서 해요, 좀. 제 성화에 그날 원피스를 입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좋은 인연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다 커서 출가하고 이제는 남편이랑 단둘이 살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힘든 세상에 자식들 잘 사는 걸 비는 일, 그것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상처까지 있는 딸이니 모쪼록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으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제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었죠. 그 후로 딸은 종종 집에서 그 변호사 얘기를 꺼냈어요. 사람이 성격이 다정한 것 같고 아직까지 결혼 한 번 안 한 노총각이라며 일밖에 모르는 일벌레라고 하면서요. 진지한 성격이라 농담은 잘 안 하지만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어요. 제가 더 묻지도 않는데 쫑알쫑알 그 변호사 얘기에 정신이 없는 딸아이 모습에 마음이 없진 않구나 그리 느꼈죠.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그 둘이 사귀게 됐다고 했거든요. 이혼 후 남자는 돌처럼 보고 살던 딸이었어요. 10여 년을 식당 운영과 체인점 사업에만 매달리며 재산도 제법 축적했고 임신한 적도 없으니 여전히 젊어 보였고요. 이혼 전적이 있지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내 딸이었기에 그 변호사 남자와 잘 돼서 결혼까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귀는 동안 어찌 되는지 물어봤지만 딸은 말해주기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자세히는 알 수 없어도 느낌상 둘이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난 지 1년이 좀 지났을 때 딸이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했어요. 뭐? 정말? 응. 어제 저녁에 같이 밥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레스토랑을 빌려서 준비해놨더라고. 레스토랑까지? 어머, 그 사람 로맨틱하네.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 재미없는 사람인데 그런 걸 할 줄도 알고. 그래서 네 마음은 어떤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1년 만났는데 결혼을 결심해도 될 사람인지 확신은 안 들어. 그래? 안 내키면 끌려가듯이 하지 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경험이란 게 참 살면서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한번 배신당했던 전적이 있으니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이 들었겠죠. 딸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지금은 좋고 서로 사랑하지만 이 감정이 계속될지, 서로 실망해서 또 이혼을 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요. 머뭇거리며 쉽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딸과 달리 그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어요. 심지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저희더러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할 정도로요. 딸에게 듣기로는 조용한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돌적인 모습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남자다워 보였어요. 딸은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결국 끈질긴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저희도 딸의 결정을 응원하며 결혼식 준비에 발벗고 나섰어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내 딸이지만 너무나 예뻤어요. 수연아, 너무 이쁘다. 너무 예뻐서 엄마가 눈물이 나. 엄마, 좋은 날 왜 울어요?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해. 너무 좋아서. 엄마, 나 때문에 걱정 많았죠? 나 이번엔 정말 잘 살아볼게요. 엄마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게. 네 잘못 아니야. 지금까지 너는 우리한테 자랑스러운 딸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아빠는 늘 우리 딸 편이다. 고맙습니다, 엄마.
울긴 왜 울어? 신부 화장 곱게 하고선 울지 말고 웃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신부로. 알았지? 응, 엄마. 딸의 두 번째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움츠리지 않고 당당했어요. 내 딸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다만 운이 안 좋았을 뿐이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딸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당했어요. 결혼식을 온 사람들이 다들 선남선녀라고 어쩜 이리도 잘 어울리냐고 한마디씩 했어요. 제 눈에 그렇듯 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인 거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향해 웃어줬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결혼식이 끝이 났습니다.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가게와도 가까웠기에 출퇴근도 좋았고 무엇보다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와 줬기에 사위가 너무 고마웠죠. 결혼하면서부터 어머님 아버님 하며 서슴없이 다가서는 사위가 사람 좋아 보이고 맘에 쏙 들었어요. 딸도 사랑받으며 지내는 것 같았고 누가 봐도 흠없는 예쁜 부부였죠. 저는 그 모습이 계속 쭉 갈 줄 알았어요. 우리에게 보여준 사위의 모습이 진실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니들 무슨 문제 있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이서방도 우리 집에 발걸음한 지 오래됐고. 결혼하고는 그렇게 뻔질나게 왕래하던 사위가 6개월 정도 지나자 바쁘다면서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직업이 변호사니 바쁜 걸 이해했지만 몇 달째 얼굴 한번 보이지 않으니 혹시 딸 내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되더군요. 일은 무슨 아무 일 없어요.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혹시 둘 사이에 문제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응?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딸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 예감에 무슨 일이 있는 게 확실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권태기가 왔나 싶어 걱정이 됐죠. 게다가 한 번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덜컥 겁부터 나는 게 당연했고요. 그 후로도 딸 부부가 신혼초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아이를 먼저 가져보라고 조언을 했어요. 둘이 20살 청춘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이서방 사건 맡아서 요즘 일도 바쁘다며.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해주고 그래. 니들 나이도 있고 하니 임신도 서두르고. 임신은 진작부터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안 생겨 엄마. 엄마랑 병원에 가볼래? 병원 예약은 벌써 해뒀지. 근데 이서방이 병원 말만 꺼내도 질색을 하네. 그래? 요즘 임신이 안 돼서 병원 가는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혹시 이서방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설마. 안 그러고서야 병원 가자는 말에 왜 질색해? 아닐 거야. 제 말에 딸은 골똘히 생각을 하더군요. 저도 아니기를 바랬지만 사람 속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둘이 결혼까지 했는데 자식 가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자식 생각이 아예 없다면 모를까 딸에게 들어보니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위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말이 나온 건데 딸이 정말 알아봤는지 며칠 뒤 울면서 집에 왔더군요. 엄마, 나 이번에도 결혼 잘못한 거 아닐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 정관수술 받았대. 나랑 결혼하기 전에. 뭐? 그게 진짜야? 아니 왜 그런 수술을 받았대? 그리고 너한테는 왜 숨긴 거야? 몰라. 자꾸 병원 안 가려고 해서 내가 끌고 갔거든. 근데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뭐지? 정말 이 사람 나한테 다른 꿍꿍이가 있나? 이서방은 뭐라고 하니? 그냥 친구들이 할 때 우르르 가서 한 거래. 별다른 뜻 없다는데 내 예감은 그게 아니야. 아휴,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이 가질 수 있대? 할 수는 있는 모양이야. 근데 찝찝해서 내가 싫어.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완벽한 남편감이었어요. 저도 이 나이 되도록 나이 허투루 먹은 게 아니잖아요.
저도 남편도 사람 됨됨이 따져서 결혼을 허락한 건데 결혼 후에는 자꾸 수상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정관 수술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속이 또 답답해져 왔지만 딸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저보다 더 속이 상한 건 딸일 테니까요. 속이 답답한데 어디 의논할 데도 없고 정말 힘들었죠. 남편은 고혈압이 있어서 혹시 혈압 때문에 쓰러질까봐 의논도 못하겠고 친구들한테는 내 딸 흠이 될까봐 의논도 못하겠고 진짜 이번에도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된 걸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던지 며칠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자니 딸 내외가 집에 놀러 왔어요. 둘이 화해라도 했는지 웃으면서 들어오는 딸을 보며 어리둥절했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그동안 좀 소원했죠? 죄송합니다. 오늘 아버님 좋아하시는 소고기 사왔습니다. 제가 술 한 잔 드릴게요. 일이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나도. 둘이 잘 지내고 있지? 그럼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일이 바빠서 그동안 수연이 못 챙겼어요. 이제 시간이 나니까 같이 여행도 가려고요. 그래. 이제 임신도 하고 그래야지. 둘 다 젊은 나이도 아니야. 서둘러서 아이 가져.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얼마 전에 딸이 울면서 말해서 걱정했는데 그날은 세상 걱정 없이 다정한 둘의 모습에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싸움도 하게 되잖아요. 불안불안하지만 살다 보면 서로 맞춰가고 그리하면 또 잘 살겠지 그리 생각하며 두 사람을 믿어주기로 했죠. 그렇게 오붓한 모습에 남편과 저도 안심을 했고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그 인간 실체를 알아냈어. 그 인간? 누구? 이서방? 응, 이서방이라고 하지도 마. 그 인간 숨겨둔 자식 있어, 엄마. 뭐라고? 자식? 내가 다 확인했어. 엄마, 나는 왜 자꾸 이상한 놈들만 꼬이는 거야?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수연아, 진정하고 집으로 와. 집에 와서 얘기하자, 응? 나 지금 흥신소 가야 해. 가서 확인하고 다시 전화할게. 수연아!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영문을 몰라 답답해졌어요. 자식이 있다니. 또? 분명 초혼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만나는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연애도 근 10년 가까이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자식이 어디서 떨어진 건지. 정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속만 더 답답해졌죠. 딸이 연락을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동안 애가 얼마나 타던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딸의 전화만 기다렸어요. 다음날 아침 딸이 집으로 왔고 만신창이가 된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랐죠. 자식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응? 너는 어떻게 알게 됐는데? 결혼기념일이라서 같이 저녁 먹기로 해서 사무실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가 울리는 거야. 근데 내 전화는 아니고 계속 울리니까 그 사람 책상을 뒤졌는데 숨겨둔 핸드폰이 있었어. 그래서 받았는데 어떤 꼬맹이였어. 자기 아빠 핸드폰이라면서 나더러 누구냐고.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서방 이름이잖아. 세상에, 이게 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니? 흥신소에 가서 의뢰했어. 왜 나한테 접근해서 결혼까지 했는지 알아내야겠어. 이번엔 그냥 이혼으로 안 끝나. 수연아,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있니? 필요한 건 말해. 엄마 아빠가 해줄게. 고마워요, 엄마. 나 이번엔 쉽게 안 넘어가. 나 배신하고 이용하는 인간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서방한테 내색하지 마, 엄마. 내가 증거 다 잡을 때까지. 그래, 알았다.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딸이 남한테 해로운 짓 하며 산 것도 아닌데 왜 거지 같은 인간들만 꼬여서 괴롭게 만드는지 너무 속이 상해서 내 업인가? 전생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 자책감도 들었죠.
딸은 곧 알아볼 게 있다며 나가버렸고 딸의 연락만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 딸이 증거를 잡았다면서 그 인간과 대면한다고 하더군요. 할 수 있다면 콩밥까지 먹이겠다며 딸은 벼르고 있었고 걱정스런 마음에 혼자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딸은 듣지 않았어요. 또다시 딸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됐죠. 남편도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됐고 딸의 연락이 오면 어디든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딸의 전화 대신 딸이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전혀 예상도 못했던 연락에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니 이서방 그 사람이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던지 피가 잔뜩 묻은 옷을 보며 저는 병실 바닥에 무너져 내렸어요. 수연아, 우리 수연이 어딨나? 응급수술 중입니다. 그 트럭이랑 정면으로 박았는데 머리를 다쳤어요. 뭐? 머리? 수연아, 수연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면목 없습니다, 장인어른. 딸아이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오던 트럭에 박았다는 사위의 말.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둘이 사이가 좋았다면 모를까 딸이 숨겨진 자식을 알아냈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정황도 가지고 있었기에 단판을 짓겠다며 사위를 만나러 간 거였으니 제가 사위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당장 무슨 수를 쓸 수는 없으니 딸의 수술이 잘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장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딸아이는 병실로 옮겨졌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의식도 없이 계속 잠만 자는 딸. 의사는 수술이 잘 됐다고만 하면서 의식을 찾는 건 딸의 몫이라는 말만 하더군요. 저는 폭발해버렸어요. 이 모든 일이 그 인간의 짓이라는 생각만 들었죠. 너 때문이야. 내 딸이 의식불명이 된 건 다 너 때문이라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실 짓고 해. 제대로 밝히란 말이야.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어? 너 숨겨둔 자식이 있다며. 그 자식은 누구야? 너 초혼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인간에게 제가 아는 걸 말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위의 안색이 돌변하더군요. 세상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면서 나긋하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잘못하신 겁니다. 혹시 치매 오신 건 아니죠? 요즘 치매는 망상증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뭐라고? 이놈이... 이놈 저놈 하지 마십시오.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하게 자란 자식입니다. 이런 네가 우리 수연이 다치게 했지? 너 맞지? 모함하지 마세요, 어머님. 가족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잡혀가는 수 있어요. 남보다 더 싸늘하게 말하는 그 인간을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할 수만 있다면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딸이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잠을 자듯 누워있는 딸아이의 곁을 지키며 얼른 정신을 차리도록 빌고 또 빌었지만 딸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 사고가 나고 3개월이 지났어요. 사위라는 인간은 처음 몇 번 병실을 찾아오고는 오지 않았고 저는 정신이 없는 딸의 곁을 지키며 매일매일 기도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중에 사위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자네가 웬일인가 연락도 없더니. 장모님 잘 계셨죠? 이 사람 식물인간이 되는 거 자명한 것 같고 이제 슬슬 이혼 준비해야죠. 뭐? 이혼? 자네 제정신인가? 왜요? 저도 한창인데 제 살 길 찾아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수연이 눈 뜰 때까지 자네 이혼 못해. 아니요, 할 겁니다. 사유가 뭔데? 우리 수연이 정신도 없이 누워있는데 이혼이 될 것 같은가? 어머님, 까먹으셨나 봅니다. 저 변호사예요. 기어이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하는 사위. 사위라고 불러주는 내 입이 더럽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딸의 사고 경위는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이 인간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다니
절대로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었죠.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한이 있어도 그건 막아야 했어요. 우리 아이가 깨어나서 모든 일을 정리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인간에게 달려들었어요. 도저히 가만히 둘 수가 없었죠. 그러자 냉혈한 같은 인간이 저를 병실 바닥에 패대기를 쳤어요. 이거 놓으세요. 아이고, 나 죽네. 아유. 충격에 허리가 나갔는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바닥을 설설 기는데 그 인간이 또 모질게 말했죠. 하나같이 병신 같은 집안이라니까. 좋다 해주니까 진짜 좋은 줄 알고 정신 못 차리는 딸년이나 재혼시키면서 초혼이 나랑 결혼시키려고 했던 애미나 하나같이 욕심쟁이야 진짜. 나도 힘들게 맞춰줬는데 내 몫은 제대로 챙겨야지. 당신 딸 가게랑 돈들 다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러려고 당신 딸 만났으니까.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네가 쓰레기인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네 뜻대로 절대로 안 돼. 한번 봐요. 되나 안 되나. 허리의 통증으로 입에서 침이 질질 흘렀어요. 너무나 아팠지만 그 인간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겨우 버티는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3개월 동안 누워있던 딸이 눈을 떴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 인간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죠. 너희 나쁜 놈아! 내가 네 맘대로 하게 둘 것 같아? 너 깨어난 거야? 수연아! 딸은 눈을 부릅뜨고 그 인간을 잡으려고 몸을 움직였어요. 누워만 있던 몸이라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기를 쓰고 일어나 그 인간을 향해 다가갔고 딸은 원한에 들린 귀신 마냥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아이,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죽어도 너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아이, 저리 가라니까! 핏발이 선 딸의 눈은 빨갛게 충혈이 됐고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 같았어요. 그 인간은 딸의 모습에 기겁을 하며 도망을 치더군요. 딸이 따라가려고 했지만 결국 놓쳐버렸고요. 이후 긴장이 풀렸는지 병실 바닥에 쓰러졌고 곧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이닥쳤어요. 딸은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죠. 머리 수술까지 했지만 다행히 사고 직전까지 기억이 온전했고 그 사고를 사위가 고의로 냈으며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까지 경찰에게 진술을 했어요. 모든 걸 다 알아낸 딸은 그 인간이 고의적으로 딸의 재산을 탐내 접근을 했고 둘이 처음 만나게 된 이유인 진상 손님도 그 인간의 사주로 생긴 일이라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부인과 딸도 있으면서 빚을 탕진하고 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는데 딸이랑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이혼을 했다는 말에 저도 남편도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상황을 알고 따져 묻자 사과를 하고는 위자료와 이혼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죠. 딸은 경찰에 그 인간을 고소했고 결국 그 인간은 콩밥을 먹게 됐어요. 딸의 말대로 된 거죠. 모든 일을 바로잡고는 딸이 하던 가게와 체인 사업을 모두 접었어요. 엄마, 나 이제 사람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 나 떠날래. 가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그냥 사람이 무서워, 엄마. 딸은 일이 끝난 뒤에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더 이상 결혼도 연애도 다 싫다며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국리 끝에 깊은 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비구니가 되겠다는 말에 제가 기겁을 하고 말렸어요. 평생 그곳에서 사는 걸 저는 원치 않거든요. 언젠가 마음의 병이 나으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도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제 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요즘은 밤낮으로 불공을 들이며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집안의 평안이 깃들길 빌어요.